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밤 카입니다. 요즘 한국은 가을 날씨가 어떤가요? 이 독일은 3주 연속 비와 흐림이어가지고 엄청 우울 모드를 달리고 있고, 또 코로나가 급증해서 지금 뭐 어디 딱히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책 보고 이제 유튜브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, 진짜 올해는 이 코로나 하다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, 네, 허무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매한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렇게 또 좀 날씨가 추워지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또 책 읽기에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이 가을이야말로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게 됐는데,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23살 때 처음 접했어요. 그때 이제 뭐 좀 책 볼 게 없나 하면서 도서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, 보통 이제 처음 보는 책이면은 저자 소개를 이렇게 펼쳐보게 되잖아요. 근데 처음에 딱 그 책 날개에서 소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제가 그 당시에 23살이었는데 이 저자도 23살 때 이 책을 낸 거예요. 사실 뭐 그 책을 내는 데 있어서 나이에 제한은 없죠. 그런데 23살에 이런 대단한 책을 데뷔작으로 냈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, 한편으로는 살짝 그 넘볼 수 없는 질투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뭐 그 당시에 제가 약간 좀 문화생으로서 의기소침해 있던 그런 시기였고, 또 엄청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좀 잘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많이 시달릴 때였어요. 근데 이 작가가 23살에 이 데뷔작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고 또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바로 이 책의 저자는 알랭드 보통입니다. 이 알랭드 보통의 그 데뷔작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인데, 뭐 지금도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작가이죠. 근데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끄집어내서 보게 됐던 것은 제목 때문이었어요. 지금이야 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와 같은 그 문장 형태의 책 제목이 유행이라고 할 만큼 많은데,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책들은 어떤 축약형의 단어 형태가 많았어요. 뭐 사랑의 기술이라든지 뭐 그 남자 내 집 이런 식으로요. 그런데 이 문장형으로 제목을 만든 것도 참신했고, 또 당시 통념상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무결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,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? 사랑에는 이유가 없지. 이게 약간 답처럼 여겨졌던데, 이 사랑에 이유를 붙였다는 게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아니, 사랑에 이유가 있다면 대체 그 이유는 뭘까? 참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이 아닐 수가 없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. 뭐 어쩌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참 훌륭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책이 스테디셀러로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평범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적 담론들을 끄집어 와서 이 사랑의 현상들을 쉽게 풀어내고 있어요. 그 주인공인 나는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5840.82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로 그래픽 디자이너인 클로이와 옆좌석에 앉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우연일 수 있는데, 이것을 운명으로 착각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. 한동안은 마치 그 구름을 걷는 듯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, 이 연애의 패턴이 의뢰 그렇듯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불화가 생겼고 결국에는 헤어집니다. 헤어진 후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마음이 아팠는데,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만납니다. 이게 이 책의 줄거리의 전부예요. 사실 평범한 우리에게도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죠. 근데 이 책이
매력적인 이유는 이 평범한 사랑의 현상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. 그것도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마르크스 이런 쟁쟁한 철학가들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랑의 현상을 풀어내고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애가 탈 때는 전화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도구가 된다는 문장이 답답한 마음을 긁어주었고, 다시는 사랑 따위는 안 할 거라고 다짐해놓고 또 사랑을 시작하는 이 금사빠 같은 내 마음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것은 아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 선행하기 때문일 것이다가 설명해 줍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빠졌을 때도 또 헤어졌을 때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도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내 이야기야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치게 돼요. 마치 그 간지러웠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는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.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문학적으로 또 때로는 철학적으로 쉽게 풀어쓰고 있어요. 이게 바로 이 책의 백미인데,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라이트모티프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어요. 실제 이 라이트모티프라는 단어는 그 음악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중심 악상을 뜻합니다. 그런데 이 라이트모티프라는 단어를 알랭드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둘만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애칭 같은 거 있죠. 그 애칭을 바로 알랭드 보통은 라이트모티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.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나타나는 대사가 제 생각에는 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요. 이 사고로 먼저 죽은 샘이 점성술사의 몸을 빌려서 영혼이 되어서 연인이었던 몰리 앞에 나타나는데, 처음에 이 몰리는 믿지 않았어요. 그냥 왜 이 점성술사가 이상한 말을 하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샘이 디토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. 그 사연인 즉슨 원래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항상 몰리가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남자인 샘은 디토, 동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가끔은 사랑해라고 똑같이 얘기하지 않고 디토라고 말하는 샘에게 좀 타박을 하기도 했지만, 이 디토라는 단어가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그 문장 단어가 됩니다. 이 디토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단어가 우리 둘만의 특별한 단어로 바뀌는 현상을 이 알랭드 보통은 라이트모티프라는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. 바로 이 책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, 번역자의 설명처럼 알랭드 보통은 그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고, 또 어려운 어떤 담론들을 참 대중적이고 쉽게 풀어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마 이런 게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학서도 아닌 이 책이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한 번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또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이 계절이 참 사랑을 부추기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요. 이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만의 언어 유희, 라이트 모티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추스!